제2절에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세액을 산출하는 그 계산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쭉 열거했던 것이 지금 이거를 확인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것은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이 구조의 맨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종합소득 금액 안에는 뭐뭐가 들어가겠느냐? 종합소득 금액에는 6가지가 들어가겠죠. 이자 소득 금액 더하기 배당 소득 금액 더하기 사업 소득 금액 더하기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더하기 기타 소득 금액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종합소득의 종류였던 이자소득에서 또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금액 자체, 그 소득이 총 수익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됐고요.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사업소득금액이었고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었고요.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 총 급여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것이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은 기타소득 수입액에서 우리 필요경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떤 건 80%, 어떤 건 60%, 어떤 건 90%, 어떤 거는 실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것을 우리가 다 더하면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나는 만약에 금융소득하고 근로소득만 있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사업소득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종합소득 금액은 앞에서 소개한 6가지의 입에사 근연기 소득 금액을 다 합친 것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합소득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기타 소득인 경우에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리과세나 비과세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 대상인 것들을 앞에서도 체크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 금액은 종합과세 되는 거에 소득 금액의 합이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또 한 번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주느냐? 종합소득 공제를 또 한 번 해주게 됩니다. 아까 필요경비 뺀 거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인적 공제 같은 것을 해줘요. 인적 공제, 또 특별소득 공제, 기타 공제, 조세특례법상의 소득 공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근로자,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또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인적공제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 종합소득공제에서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주로 근로소득에 있는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액공제에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2장에서는
이번 2절에서는 이 소득공제와 이 세액공제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면은 결정세액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나열한 것을 보시고 소득공제를 뺍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거기에서 세액을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 쪽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세액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결정세액이라고 하고요. 결정세액에서 여기 좀 한 줄 더 넣어야 되는데 원천징수했던 것을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고 하거든요. 기납부세액을 빼줍니다. 그래가지고 뺀 것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돼요. 그래서 5월에 납부할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을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천징수가 있었잖아요. 그 원천징수한 거 뺀 거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납부세액까지 계산 구조를 이렇게 밑에다 한 줄 더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 첫 번째 인적공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라는 건 인적 사람 인자죠. 사람에 대해서 공제한다는 것인데 인적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공제가 있고 기본공제에 대상되는 사람들 중에서 추가공제를 또 적용해 줍니다. 우선 기본공제가 주석 3번에 나와 있는데요. 주석 3번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데 여기 있는 소득요건 여기 그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그 자기 소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이렇게 있는데 이 기본공제의 주석 3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부양가족인 이 부양가족 대상자 중에서 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에 대해서 이 설명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주 1에서 소득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득금액 다 알아봤잖아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뺀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기본공제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은 그 구성원이 그 부양가족 구성원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 이하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70%의 근로소득 공제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150만 원이 되었었습니다. 350만 원이 필요경비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차별이 발생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금액이 150만 원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1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이 100만 원 안에는 종합소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퇴양, 분리과세까지 다 포함한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이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2가 나이 요건이었습니다. 나이 요건의 설명을 보면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는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 요건만 적용하면 된다. 예,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 이제 뭐 20세 이하라든가 60세 이상 이런 나이 요건이 있는데 장애인은 나이 요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본공제의 주석이 있었죠. 주 3을 읽어보시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뭐냐? 소득자의 수입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생계를 같이 한다 하는 말은 소득자의 수입으로 소득자의 그 뭐 월급이 됐든 뭐 소득자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생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가족이잖아요. 부양가족들. 그러니까 위로는 직계존속이라고 그러고 아래로는 직계비속이라고 그러고 또 나의 형제가 있을 수 있죠.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뭐 형제도 나이가 들어서 취업이 돼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부양 의무가 없죠. 그러나 형제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20세 이하 형제라든가 60세가 넘은 형제나 이런 경우는 내가 부양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여러분 이해하셨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네, 주민등록표도 주민등록에 동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맞으면. 두 번째,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네,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자녀예요. 자녀. 입양자도 자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양자나 직계비속은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이라든가 근무 형평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예, 동거가족, 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제외해서 동거가족이 뭐냐면 뭐 부모 형제. 예, 부모 형제가 학교 문제라든가 또는 병이 들어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거되어 가지고 주소가 나하고 소득자하고 따로 돼 있어요.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도 포함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이고 이거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직계존속하고 주소가 달라요. 별거하고 있어.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맞으면.
그래서 부모님은 저기 만약에 고향이 말이죠. 저 전라도 어디 전라남도 어디쯤에 있어요. 부모님은. 그리고 그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자녀가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저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주거가 계속 나눠져 있어도.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가 있고 위에 직계 존속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직계 비속이 있고 위탁아동이 있고 수급자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줄게요. 그림으로 여기가 이제 소득자.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결혼을 했다면 소득자에 누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가 있고 소득자 위에 또 배우자 위에 직계 존속이 있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자 쪽에도 직계 존속.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직계 비속이 있죠. 자녀와 입양자.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득자의 형제가 있죠. 형제 자매. 또 이쪽 배우자로도 형제 자매가 있죠. 형제 자매들 양쪽으로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위탁아동이라는 제도가 있죠. 입양자하고 달라요. 위탁아동. 그리고 수급자. 수급자를 이 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복지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지정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급자를 내가 만약에 소득자인데 내가 부양한다. 그러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배우자 쪽만 싹 빠지면 돼요. 또 결혼을 안 했으니까 직계비속도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가 인적공제 대상자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그러면 만약에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모라든가 고모라고 하면은 누가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들이거든요. 소득자의 형제가 아니고 소득자 배우자의 형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의 자녀. 이건 직계비속이 아니죠. 조카들이죠. 조카. 사촌, 조카. 이런 조카나 또는 삼촌,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은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 그림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 뭡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소득 요건 확인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이 맞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두. 소득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 6가지에다가 퇴직 양도소득까지 합쳐서 연간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득 요건이고, 그 다음에 나이 요건이 있어요. 나이 요건은 이 직계 존속의 경우는 60세란다. 60세 이상.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이거나 60세 이상 인 형제 자매여야 돼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돼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이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안 봐요. 당연히 그러겠죠. 배우자를 나이 요건으로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기준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누구의? 여기 있는 이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그게 여러분 표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130페이지) 한 명당 150만원 해가지고 기본공제의 공제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지금 이 그림과 일치하게 되는데요.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배우자는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확인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직계존속은 소득 없어야 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소득 없어야 되고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여야 됩니다. 직계 비속은 소득 없어야 되고 만 20세 이하인 나이여야 돼요. 위탁 아동은 소득 없어야 되고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는 소득 당연히 없어야 수급자가 되죠. 그리고 수급자의 경우는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관계 없는 사람은 수급자하고 배우자하고 본인 이외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나이 요건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다시피 나이 요건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아요. 예, 장애인은 만약에 자녀다, 직계 비속인데 25세인 자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이거예요. 다만 소득은 봅니다. 장애인도 소득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공제 요건을 이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실기 시험에도 이건 나오는 거고요. 이론 시험에서도 이 기본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라, 이렇게 주민등록표 딱 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계산을 해내야 돼요. 1인당 15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되는 사람을 카운트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150만 원 하면은 기본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걸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공제가 이게 다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사람,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는 사람, 한부모 공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추가로 더 공제해 준다 해서 이것을 추가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공제 되는 사람 중에서 추가공제자가 있는 거다. 자, 경로우대는 1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줍니다. 한 명당.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장애인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로우대 2배, 한 명당 200만 원의 소득 공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는 소득자 본인 얘기예요. 소득자 본인. 그래서 자기가 내가 소득자다 그러면 이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있을 때 이 부녀자 추가 공제를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결혼한 여성이고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는 것은 미혼, 즉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혼을 안 했지만 부양가족, 부모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 있을 수 있죠. 20세 이하인 형제. 또 부모가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여야 돼, 본인이. 부모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은요, 만약에 부녀자가 소득자이다라고 하면은 세대주를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밑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그래야 이제 50만 원 추가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부모 추가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그러니까 만 20세 넘은 자녀는 안 되고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을 때,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을 때 한부모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하고 요 부녀자는 여기 밑에 나오죠.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하기 때문에 두 개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부녀자 공제를 포기하고 한부모 공제로 적용을 받는 것이죠. 큰 것이니까 이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추가 공제 금액도 알아두세요. 경로우대 100, 장애인 200, 부녀자 50, 한부모 100.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합쳐서 인적공제라고 그래요. 인적공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공제 계산하고 추가공제 계산해야 되고, 기본공제가 얼마냐 그러면 기본공제만 대상자 추려가지고 곱하기 150만 원 하면 됩니다.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뒤에서 이제 연습 문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푼다든가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라는 내용이에요. 소득공제에서 금액이 제일 큰 부분이 인적공제입니다. 자, 나머지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4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네,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요, 직계 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배우자는 그 그림에 없었죠. 네.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자의 직계 비속과 같이 사는 배우자일 뿐이죠. 세법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가족처럼 살지만. 네.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부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5번째 주석 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이게 위탁 아동이죠.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안 됐으면 이번 과세기간에는 그 위탁 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면 안 되고, 다음 해에 그 위탁 기간하고 합쳐서 6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에 소득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세 기간에 그 위탁 아동을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다음에 주 6에서는 그 장애인 추가 공제 얘기인데요. 장애인의 범위는 3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장애인이 있고요. 상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사실은 환자라고 그랬죠. 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 직계 비속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치매가 중증 환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의 종류는 3가지로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 그 1등급, 2등급인가요? 이게 그 등급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고, 국가 유공자 관련해 가지고 원호처에서 이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가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득공제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연금보험료는 뭐 어떤 것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은 자영업 하는 사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내고 있죠. 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죠. 이것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부담해 준 건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가 납부한 거. 그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해줘요.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요.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공제 대상을 보면은 아까 연금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이 2배사 근연기니까 사업소득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도.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개인사업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의 사용액에 대해서 해줘요. 누가 빠졌어요? 형제자매권 빠져있죠?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사용액,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니까 부모나 자녀가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사용한 거, 본인 소득자와 배우자가 사용한 거. 그래서 빠진 걸 보면은 누가 빠졌느냐, 형제자매가 빠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형제자매를 내가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제자매 사용한 것은 사용금액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을 해줍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또 제외를 해준다.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또는 도서, 신문, 공연 사용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전산에 입력을 할 때는 나누어서 입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어서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해당되는 공제율만큼 딱딱딱 자동 계산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을 여러분이 외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그 공제금액이 사용금액이 이렇게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 다음에 도서, 신문, 미술관, 또 직불카드, 신용카드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용금액을 적용해 주는구나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 가장 공제 대상 금액을 40%니까 많이 봐준다. 이런 걸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이 있어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이러한 소득공제의 적용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이다 그러면 25% 250만 원, 신용카드 250만 원 이상은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은 자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 원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는 사람은 거의 모든 지출을 거의 다 신용카드로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큰 금액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다든가, 자동차는 막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그 신용카드로 산 거, 이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안 넣어줘요. 공공요금, 세금 낸 거, 학교 수업료 낸 거, 이런 것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 총 급여액이 25% 이상 사용한 거에 이거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의 금액이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한도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한도.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에, 더전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이 한도로 딱 체크가 될 거고요. 자,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옵니다. 이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게 나와요.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뭐냐? 보기 1, 2, 3, 4 딱 해서 그 중에서 하나 포함될 수 없는 거 한번 찾아봐라. 여기 있는 것들 다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첫째,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에서 쓸 비용으로 지출한 거, 이거 안 돼요. 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서 사용한 거, 이게 카드 깡을 했다고 하는 거죠. 카드 깡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산 게 아닌데 그 매장에다가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짜리 저기 카드 영수증 내가 쓴 걸로 할 테니까 나한테는 8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 사업하는 저 사업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100만 원 매출을 일으키면 세금이 얼마 나오지? 20만 원은 안 나오겠지. 내가 지금 이거 100만 원짜리 카드 긁어주면 이 사람한테 20만 원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불법 행위예요. 그게 불법 행위. 그게 바로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입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 사용 금액이 될 수 없고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 낸 것들 사용 금액 안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것도 사용 금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서 신용카드 쓴 거는 전부 사용 금액에서 빠진다는 거죠. 학교의 수업료, 보육시설, 보육비 이거 안 됩니다. 국세, 지방세, 세금 낸 거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공공요금 납부한 거, 아파트 관리비 납부한 거, 시청료 납부한 거, 도로 통행료 납부한 거 안 되고요. 굉장히 큰 것들이 안 되죠. 상품권 구입한 거 안 되고요. 리스료 납부한 거 안 되고요. 취득세, 면허세 납부한 거 안 되고요. 취득세나 면허세가 부과하는 재산 구입한 거. 취득세나 면허세 구입한 거, 취득세나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이라면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에요. 건물, 토지를 신용카드로 사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계약금이라도 이렇게 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참 많죠. 그리고 금융보험 용역, 보험료 납부한 것들, 예. 또, 예, 뭐 금융을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뭐 보증료를 냈다든가 이런 거 안 돼.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을 안 시켜주고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 안 되고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월세액 세액공제는 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뒤에 나와요. 그렇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중복 적용을 안 해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사용료를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것도 사용금액에 포함을 안 시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자동차 구입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고차에 대해서만 10%만 사용금액으로 포함을 해준다. 중고차는 10%만. 그러니까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샀다. 그러면 50만원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참 많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 우리 소득공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기타 소득공제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